부동산 어디 사야 돼요? 마지막에 그 의미 있는 정보 좀 주십시오. 진짜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훑었던 것들이 보면은 그 축을 읽는 눈이 좀 필요해요. 축. 그 축이 어디냐고요. 그 눈이 있으시니까 여쭤본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정확하게. 축이 어딨죠?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은 지금 도어선을 따라서 이렇게 T자형으로 지금 축이 돼 있어요. T자형. T자형이요. 9호선 축. 그다음에 경부축이죠. 경부축. 그죠? 아. 교통축을 한번 잘 보시고 저거는 일단. 그다음에 그 미래라고 했으니까 이제 강북 같은 경우에는 Y축으로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Y는 어디야? Y는 뭐 연세대학교입니까? 연세대학교, 이대, 서강대 같은 명문 학교가 있음에도 업무 공간이 없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촌이나 왕십리 같이 Y축으로 개발을 하면 서울도 좀 더 가능성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자, 오늘의 주제는 도시 키워드를 보여주세요. 오늘 키워드 궁금하다. 오, 이야. 이 서울에서 부동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죠. 강남. 네, 강남이고요. 강남이라는 그 단어적 의미는 사실 한강의 남쪽이라는 겁니다, 사실. 하지만 과거에는 그 위상이 굉장히 달랐어요. 아주 20세기 초반에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최초로 서울이 된 건 언제일까? 그 시작점을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재밌겠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더 뒤로 가서 이 조선시대의 그 지금의 서울이죠. 한양이죠. 한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대문 아니었거든요. 이게 저게 다였구나. 되게 좁았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의 이제 종로구하고 중구의 일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기 안에서 모여 살았던 것이죠. 언제부터 이렇게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이제 경성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산업도시가 되면서 일자리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몰려와요. 그러면서 1920년부터 인구 유입이 크게 되는데 그때 한 24만 명 정도 되다가 1935년에 44만 명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한양, 성곽 이내, 사대문 안에서는 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울을 확대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서울을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동대문, 그리고 성동구 일부, 성북구 남쪽, 그리고 서쪽으로는 마포, 서대문, 용산 쪽으로 확장을 시켜서 서울을 편입시켰어요. 그럼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종로 중구랑 붙어 있는 거. 사대문 바로 붙어 있는? 그죠. 사대문에 붙어 있는 거죠. 사실은 사대문에 붙어 있어서 이것도 사실 강의 북쪽에 있다는 거죠. 강의 북쪽. 사실은 이 지역을 다 해서도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이제 한강 이남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바로요? 아이고. 바로? 문제 주세요. 한강 남쪽에서 가장 먼저 서울에 편입돼 최초의 강남이 된 곳은 어딜까요? 영등포는 1930년대 이전에 서울이 아니었어요. 서울이 아니었는데 와. 당시에 이제 경기도 시흥군 영등포 읍이었거든요. 그게 서울로 편입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영등포구가 된 겁니다. 저랬네. 그러네. 엄청 컸네. 예, 그래서 영등포는 한강을 넘어서 서울이 남쪽까지 확장하게 된 첫 사례고요. 많은 곳 중에서 영등포가 된 이유는 바로 철도역 때문이었습니다. 1899년에 경인선,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철도가 개통되면서 그 철도역을 중심으로 이제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05년에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선까지 개통되고 그러면서 영등포역은 경인선 그리고 경부선의 철도가 만나는 교통의 중심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철도역이 있던 영등포가 성장하게 됐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겁니다. 사진을 하나 볼까요? 야, 발달했네. 저기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영등포에 있는 그 지금 타임스퀘어라는 곳이에요. 타임스퀘어. 저기야? 네, 쇼핑몰. 1920년대, 30년대에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군수공장? 오. 아니면 옷공장. 신발? 군복 만들라고. 원래 섬유회사였고요. 경방 타임스퀘어잖아요. 네. 그죠? 경방이 경성 방직이에요. 경성방직, 경방필백하죠. 경방필이 역사가 깊은 곳이었네, 여기.
그래서 이제 그 영등포역에 단순히 이제 저런 방직 공장뿐만 아니고 뭐 맥주 공장, 다른 섬유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건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이제 노동자들 위한 기숙사라든지 공장 식당들이 많이 들어섰고, 그러면서 하나의 거대한 산업 마을이 된 거예요. 서울특별시에서는 집 없는 근로자들을 위해 영등포구 물레동에 아담한 근로자 합숙소를 마련했습니다. 식당, 이발소, 목욕탕, 그리고 주방 등이 구비된 쟁세 있는 이 근로자 합숙소는 앞으로 수많은 근로자들의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엄청 모였겠네. 그래서 아직까지 물레동도 그렇게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서울을 확장할 강남쪽 땅을 찾을 때 이미 그 교통의 중심지, 그리고 일자리, 주거지가 갖춘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자급자족형 산업지대로 발전 중이었던 영등포를 택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영등포는 최초의 강남, 한강, 남쪽에 있으면서 서울로 편입됐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야, 좋아, 스타트 좋아. 그렇죠. 영등포. 자, 이제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장 갑시다. 네. 쭉쭉 가시죠. 자, 비행장 키워드 문제 주세요. 그 서울 도심 한복판에 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비행장이 있었어요. 오, 금시초문인데?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요? 어디? 저기 수서 쪽에 가는 길에 서울남 쪽에? 그거는 이제 공군기지고. 근데 지금도 서울 한복판이라고 하셨는데. 일제 강점기 시절에 실제로 이런 비행장이 존재했고요. 저기 서울 한복판이야. 우와. 일본이 한국하고 만주를 식민화하면서 항공교통 거점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 광복후에도 이 지역은 비행장으로 활용되다가 군사공항뿐만 아니고 민간공항의 기능도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유일한 민간 항공회사인 대한국민항공사에서는 내일 시왕복의 서울 부산선, 매주 월수 금수요일에 내왕국의 국내선을 이용하는 여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민간공항은 이제 김포공항으로 이전을 하고 군사적 기능은 성남 비행장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아, 성남 비행장. 1970년쯤에 여기가 완전히 폐쇄됩니다. 네, 그렇다고 이 도심 속에 엄청난 규모의 땅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오, 과연? 아, 안 돼. 자, 문제 주세요. 서울 최초 도심 비행장은 1999년에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했는데요. 이곳은 현재 어디일까요? 답은 여의도 공원이고요. 그 여의도 공원에는 여전히 비행장이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진으로 한번 확인하시죠. 상혁이가 걷다는 거. 그래, 이게 있잖아. 야. C-47. 한국 전쟁 중에서도 병력 수송, 뭐 무기, 식량 공급, 부상자 구성 등 다용도로 쓰인 비행기고요. 비행기가 아마 과거 여의도가 비행장이었던 거를 알려준 하나의 상징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 저게 왜 있는지도 몰랐네. 왜 그냥 어떤 계기로 그게 그러면 이제 공원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장을 폐쇄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광장으로 했어요. 광장으로 쓰여서 도심 안에 그렇게 거대한 광장이 없으니까 정치 집회 같은 것들도 많이 열렸어요. 맞아. 예. 집회 많이. 새해 새 아침에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펼쳐진 이 대회는 남녀노소 많은 이들이 나와서 마음껏 달리고 땀을 흘렸습니다. 나이 한 40대 중반 이후 분들은 아마 거기서 자전거 타고 다녔던 거 기억하실 거고. 아, 지금 왜 상엽이가 몰랐는지 바로 나왔네요. 우리는 모르네, 사실. 난 할머니가 얘기해 주더라고. 엄마한테 들었어, 난 사실. 근데 이제 여의도 광장이 지나치게 크기만 하고 약간 좀 여름하고 겨울은 좀 썰렁하잖아요, 사실은. 비효율적이긴 했어. 그래서 이 환경과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어필되면서 1990년대 후반에 광장을 이제 공원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99년에 여의도 공원으로 정식 개방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예, 그러면은 여의도 공원 말고 여의도는 언제부터 지금 같은 빌딩도 많고 사람도 많은 전형적인 도심이 됐을지 한번 보시죠. 그 밑에 보면 이제 한강철교 있고요. 그다음에 위가 이제 여의도인데 여의도 개발 전의 모습이에요. 아이고. 저게 의도였어요? 허허벌판이네. 아무것도 없네요. 진짜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이게 1975년에 이 여의도가 통통 비어 있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건물이 들어섭니다. 어떤 건물일까요? 63 빌딩. 63 빌딩? 그러다가 예, 국회의사당 맞습니다. 이곳은 여의도 주변으로 여기를 개발해서 강변 도시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정부가 여의도 개발과 맞물려서 이 국회의사당을 여의도로 옮기게 됩니다. 서울 여의도에 신축 중인 새 국회의사당 공사장입니다.
우리가 앵커 시설이라고 하는데 여의도 국회의사당 같은 걸 딱 이렇게 심은 거잖아요. 그죠? 또 다른 기능들을 또 거기다가 심습니다. 방송국. 맞습니다. 방송국입니다. 방송국. 아, 그래서 3사가 다 글로. 예, 공영방송국이었던 KBS도 거기 있었고 MBC도 있었고 SBS도 맨 처음에 거기 있었죠. 그래서 방송산업의 중심지가 된 거죠. 예. 특히 여의도 서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국회라는 권력, 미디어 권력의 어떤 하나의 그 상징적인 공간으로 돼요. 이 정부 주도로 이어진 여의도 개발이 또 새로운 기능을 갖다 넣습니다. 제가 알기에 이상혁 씨 아내분도 여의도에서 일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여의도 하면 어떤 게 제일 많나요? 금융 증권회사. 증권 그럼 여의도가 금융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뭐였을까요? 증권거래소? 맞습니다. 네. 오. 사실 증권거래소도 과거에 명동에 있었어요. 정부가 계획 차원에서 이제 옮긴 거예요, 사실. 서울 여의도에 새로 지은 증권거래소입니다. 그 주변에 뭐 투자 신탁회사 등이 속속 여의도로 몰려들어서 한국의 월스트리트가 된 거죠, 여의도가. 재밌다. 이런 디테일까지 몰랐어. 이래서 생긴지 몰랐어. 나도요. 자, 그럼 다음 키워드 가겠습니다. 아파트. 아파트. 옛날에 윤술이었는데. 대한민국이 이제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그 불리기도 하거든요.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파트가 한 70%를 차지해요. 서울도 한 50% 정도인데 절반 이상의 아파트에 산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굉장히 퀘스천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아파트가 선호하는 주택 유형이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단독주택이 선호하는 주택 유형이고 아파트 거주 비율이 많은 나라가 세계에서도 그렇게 드물고 이번 문제를 풀면은 한국 아파트 어떤 신화의 시작 그리고 과정에서 생긴 좀 재미있는 일들을 좀 알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선 건 70년대 초반입니다. 이때 이제 정부 주도로 아파트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아파트를 어떻게 봤을 것 같아요? 닭장에 사람 넣는 느낌으로 좀 부정적으로 봤을 것 같아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선호하는 주택 유형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지금은 사실 다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서 난리잖아. 전쟁이지. 싫어하는 이유는 그냥 안 살아봐서였나요?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프스타일 측면에서 단독주택을 선호를 했고 자기 마당도 없고 뭐 계단 올라가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위에서 이제 뭐 발소리 들리고 층간소음 들리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유형은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퀄리티가 좋아졌으니까 좋아하는 거지. 뭐 사실 네, 당시에는 뭐 방음이 됐겠어. 그리고 이제 아까 정부 주도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당시에 이제 우리가 빈민이라든지 주거복지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시민용 아파트를 빨리 줘야 돼요. 여기서의 시민은 사실은 중산층이 포함된 건 아니고 저소득층이 많았거든요. 부실공사? 그렇죠. 아이고. 부실공사가 존재를 했죠. 와우 아파트 맞습니다. 와우 아파트 붕괴. 정확한 이름은 와우 시민 아파트예요. 수십 년 4월 와우 아파트가 붕괴돼 3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때 정부가 지은 시민 아파트에 대한 불신이 아주 커졌습니다. 부정적이었겠네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지원하던 미분양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안 좋은 인식인데 이거 한번 바꾸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저도 어릴 때 막 저희 할머니나 이런 분들은 너무 고층 위험하다. 땅이랑 멀어지면 안 좋더라고. 지금도 많이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여의도에 짓는 아파트에 이 특별한 공간이 만들어지자 사람들의 시선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번 문제를 낼게요. 자, 문제 주세요. 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의도 시범 아파트 복도에 설치한 이 구조물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집에서 간장, 된장, 뭐 고추장 같은 것들을 직접 담가서 먹었고요. 맞아. 그래서 아파트 최초로 장독대 전용 공간을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광고에서도 이제 아파트에서도 김치를 담그고 된장도 놓을 수 있다. 그게 마케팅 포인트였고 작은 변화 하나로 아파트가 굉장히 불편한 공간에서 익숙한 공간으로 바뀌는 어떤 인식이 바뀌었어요. 신기하네 이거. 아파트 문제 하나만 풀기는 좀 아쉬워서 또 다른 재미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네. 이거 반칙인데? 일반 아파트하고 프리미엄 아파트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편의시설? 그치. 커뮤니티. 커뮤니티 시설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특별한 서비스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요새는 조식 서비스도 있고 하니까. 맞아요.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러면 지금부터 이 프리미엄 아파트 그 시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 재밌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정부에서 정말 잘 지은 아파트고 24개동 1584세대 굉장히 대단지로 지어졌고 당시에는 굉장히 럭셔리 아파트였어요.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이고야. 여의도. 아파트. 시범 아파트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형 계속 해주면 안 돼요? 잘 어울리는데. 아파트 내부를 구경하고 있는 의원들이 보입니다. 잘한다. 모두들 밝은 미소로 구경을 하고 있네요. 와, 진짜 침실. 호텔 이 호텔. 호텔이 호텔. 완전 신식 화장실이었을 거 아니야, 저게. 양변기. 저 배수 시설. 얼마나 신세계였을까. 너무 신기한. 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흔하지 않았던 현대식 욕조, 뭐 양변기, 싱크대, 뭐 중앙 난방까지 많은 시민들이 와서 굉장히 구경을 많이 했고 정말 좋아했습니다. 근데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좀 특별한 거는 굉장히 조망이 좋았고요. 12층이었습니다. 12층. 일반적으로 아까 마포 와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층이었어요. 6층인가 그랬고 5층짜리 아파트 보면은 거기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당시에 이제 여의도 시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처음 들어갔을 때 엘리베이터 자체가 서울시에 많지 않았습니다, 건물들이. 일부 뭐 백화점이라든지 정부 청사 같은 데 있어서 굉장히 고급 시설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프리미엄 아파트답게 굉장히 셀링 포인트가 된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한번 문제를 한번 낼게요. 엘리베이터에 관한 건가? 엘리베이터 해면 좋겠다. 자, 문제 주세요. 여의도 시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는데요. 무엇일까요? 정답은 안내원이고요. 정확히 맞췄네. 당시에는 이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고급 시설이었다고 했잖아요. 처음 본 사람도 많았고 당연히 작동법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든 엘리베이터에 제복을 입은 안내원을 배치를 했고요. 24시간 3교대로 3교대. 24시간이었어요? 돌아가면서 근무를 했고 98명의 엘리베이터 안내원이 근무하였다고 합니다. 뉴딜 정책이다 진짜. 진짜. 실질적으로 이 여의도 시범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수요가 아주 폭발했고요. 분양가가 500만 원대였는데 2달 만에 매매가가 1,000만 원을 넘어갔습니다. 대접받는 느낌. 그때부터 아파트가 난리였구나. 그래서 여의도 시범 아파트 이후에 분양한 뭐 은하, 삼익, 목화 아파트가 바로 완판이 됐고 지금의 아파트 신화가 바로 이제 정부의 도시개발 차원에서 일어났던 여의도 아파트 공급에서 시작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신기하다. 오케이. 자, 한강 갑니다. 한강. 이번에는 한강의 아주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호호. 여러분들 이제 한강공원 자주 가세요? 엄청 자주 갑니다. 연예인들은 연애할 때 많이 가죠. 왜냐하면 한강공원이 밤에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또. 뭐 해보셨나 봐요? 상엽이 들었습니다. 아내하고. 어디로 가는 거야 도대체? 내가 간 데는 많던데 항상. 그래서 서쪽에 이제 강서 한강공원부터 동쪽에 광나루 한강공원까지 한강에 한 11개의 한강공원이 굉장히 있고요. 사는 사람 굉장히 많고 그런데 지금의 한강공원이 있는 난지도, 여의도, 이촌, 압구정, 뚝섬, 잠실에 1960년대, 70년대 여름철이면은 무려 4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모여줄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거의 피서지네. 여기서 문제를 낼게요. 와, 바로. 자, 문제 주세요. 난지도, 여의도, 이촌, 압구정, 뚝섬, 잠실 한강변에는 이것이 있어서 피서철마다 서울 시민들이 즐겨 찾았는데요. 지금은 사라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영등포가 공장지대였고 물이 깨끗했어요. 물이 깨끗하고. 그래서 수영을 할 수가 있었어요. 민물백사장 진짜 귀하지 않아요? 귀하지. 근데 그러니까요. 센강 얘기했잖아. 얼마나 아깝다. 좋겠어, 그 우리 아직 있었으면 지금 진짜 명물인데. 와, 근데 진짜 부럽다.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강수욕이라고 했어요. 강수욕. 아, 강수요. 강수욕. 해수욕이 아니고 강수욕. 강수요. 당시 영상 한번 보시죠. 석진이 형 준비하세요. 초보 풍경. 다시 90도를 오르내리는 초복이 같은 석진이 하는 줄 알았어. 야, 너 언제 더빙했어? 서울 시민들은 시원한 물과 강바람을 찾아 이곳 한강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강으로 와, 애들 난리 났다. 야, 근데 좋긴 좋다. 강수욕이야, 강수욕. 아니, 그리고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아. 그러니까. 물장난에 맞고 하루의 소리로 벌거숭이의 잔치는 이제 벌거숭이 버스기 잔치.
아 근데 부럽다. 진짜 바다 안 가도 되고. 그래서 이제 196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휴가라는 개념이 생겼고요. 그러니까 이 휴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 휴가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해변이나 강가, 산 이런 피서 문화가 자리 잡게 됐고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제 자동차가 보급되지 않았잖아요. 이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드넓은 백사장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좋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서하러 왔었고요. 지금도 대히트 칠 것 같은데 난리 나지. 인정. 왜 근데 없어졌고 왜 다시 안 만들어지나요? 한강이 범람하잖아요, 가끔. 네. 그죠? 범람하기 때문에 홍수 조소를 하기 위해서 제방이라든지 이런 도시 기능을 좀 넣어야 됐어요. 1980년대 들어서서 이제 이 백사장들 폐쇄하고 침수를 방지한 제방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제 도로, 올림픽대로하고 강변북로 이렇게 만들면서 한강 고수부지 정비를 한 거죠. 도시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한강의 홍수 조절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 가치가 시대에 따라 좀 달랐던 거죠, 사실. 네, 막 범람해버리면 큰일 나니까 안전 자체가. 공존이 어렵네. 홍수와 백사장. 그리고 한강 백사장의 모래하고 자갈을 채취해서 건설 자재로 활용을 했어요. 서울이 빠르게 성장했던 시기라서 도로, 건물, 주택 개발할 때 자재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고요. 낙후됐던 지역도 이제 핫플레이스로 재탄생하기도 합니다. 와. 다 잠겼네. 어마어마하게 잠겼습니다. 저기 동네를 보시면은. 성수 쪽 아니야? 성수 쪽? 성수. 근데 옛날에 망원동 진짜 잘 잠겼다고 마포. 저기. 망원. 저 망원동 맞아요. 그죠? 망원동?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도시개발이라고 하면 새 땅을 개척하고 새 건물을 세우는 모습만 떠올리지만은 낡은 도시를 개선해서 발전시키는 도시 재생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백사장은 사라졌습니다만은 그 위에 지금 우리가 한강공원을 즐길 수 있게 된 것도 하나의 플러스적 요소일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위에 살고 있네요. 네, 다른 게 또 생겼으니까. 그럼. 그리고 이렇게 한강변이 정비가 되면서 또 하나가 바뀐 게 뭘까요? 도로? 배수 시스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개발하고 부동산하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좀 올라가졌겠죠. 근래에 들어서는 이제 한강뷰라는 게 하나의 프리미엄 개념이 된 거죠, 사실. 도시개발하고 부동산 시장 간의 어떤 단계성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 가격이.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밌겠다. 땅값 엄청날 텐데. 서울에서 가장 비싼 주거지가 어디예요? 강남. 그렇죠, 강남이죠. 강남이라고 불리는 지역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논이었다고 들었는데. 네, 다 논밭이었고요.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이제 배나무, 과수원이 많았고 서초동은 이제 화초나 식물이, 개포동 일대에는 과일과 채소가 많이 생산됐습니다. 도곡동에는 도라지를 캐는 특산물이었고요. 아 그래서 도곡동? 도곡동에 도자가 도라지 그것 때문에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상여봐. 재성아, 그걸 또 받아서 질문을 하네. 사진 한번 볼까요? 완전 허허벌판이네. 이집트라고 해도 믿겠는데? 저 뭐예요? 저거는 이제 잠실 그 학생체육관. 잠실 학생체. 아니 근데 너무 생뚱맞게. 잠실 쪽이 개발되기 전의 모습이고 사실 강남이 다 저랬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배경인데 앞에서 소 달구지 끄는 사진도 있으니까 개발이 급격하게 되면서 굉장히 도시적인 형태하고 농촌적인 형태가 굉장히 같이 존재를 했었어요. 상상할 수 없어. 너무 신기하다. 이제 68년부터 이제 강남을 개발하려는 계획이 나옵니다. 그때 개발의 명칭이 영동지구 개발 사업이었어요. 영동지구. 아까 영동이 무슨 뜻이라고 아까 영등포의 누군가가 동쪽. 말씀하셨는데 서초 강남 지역을 영동지구라고 한 거죠. 강남 일대에서 이제 영동이라는 단어의 흔적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사진으로 볼게요. 영동교. 아 영동시장 진짜 많이 가는데. 영동시장은 지금 가도 옛날 느낌 좀 나. 한티역 주변에 영동시장이 거의 70년대 초반부터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강남구가 만들어졌 당시의 영상을 한번 볼게요. 와. 인구 60만을 수용해서 도심 인구의 분산을 목적으로 한 영동지구 개발 사업이 진짜 논밭이다. 와. 화성이 화성. 마션이네, 마션. 마션 내년에 837만 평에 모두 167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내년에 완공을 볼 이 영동지구 개발 사업의 주요 시설을 보면은 영동교회 가설과 산화수도와 전신 등 현대도시로서의 각종 시설 등이 갖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뭐 화성 개척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지? 그게 강남이었어.
그러니까 강남 개발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 주도에 제대로 된 첫 번째 신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신도시. 근데 대단한 게 의도대로 다 됐네요. 사실 우리나라가 도시 개발 되게 잘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되게 빠르게 하는 거 되게 같아요. 빠르게 되게 하고 초고속이에요.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해외에서 보면 되게 기절해요. 네. 굉장히 어려운 건데 우리가 잘 해낸 거예요, 사실. 근데 이런 영동지구를 개발을 했던 가장 큰 목적이 뭐였을까요? 인구 분산? 인구가 많아져서. 우리가 1970년대 기준으로 서울 인구가 대략 한 550만 명이었어요. 그중에 76%가 이제 한강 북쪽에 살았고 주거 문제도 해결을 하고 인구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제 국가에서 한 겁니다. 당시의 플랜은 강북의 한 40%, 강남의 한 60% 정도 비율을 맞춰보자라는 계획을 세웠고 개발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 주도의 이제 거대한 강남구랑 도시 개발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지형을 바꾼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서울을 지금 다시 알고 있는 것 같아. 재밌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상암이라는 데는 이제 한강의 북쪽 지역이잖아요, 그죠? 네. 네. 남쪽을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리를 건너야죠. 맞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서 가야 되는데 당시에 1960년대에 강남을 갈 수 있는 다리는 사실 굉장히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70년대 강남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을 했고 강북에서 강남으로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교량을 건설하자는 것이 하나의 국가적 숙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낼게요. 바로요? 바로. 자, 문제 주세요. 강남 지역 개발의 촉진제 역할을 했던 제3한강교의 현재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한남대교입니다. 어떻게 알아? 가수 혜은이 씨가 부른 제3한강교가 이 다리를 뜻하는 거고요. 거기에 한남이 나옵니까? 거기는 한남대교라고 한남대교. 부른 건 나중에 부른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네, 그때는 다 제3한강교. 예. 한남대교보다 제3한강교가 감기긴 하네요. 가사로. 그렇지. 낭만 있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강이 다리가 4개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1한강교가 한강대교고 그 제2한강교는 양화대교. 양화대교. 그리고 광진교가 동쪽에 있었는데 그게 전부였어요. 도시개발은 이 축을 따라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축. 그래서 우리가 이 종로가 되게 중요했고 남산을 뚫는 남산 터널 뚫은 다음에 경부고속도로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3한강교 건설을 했고 69년에 완공했습니다. 와. 그럼 저긴 그때부터 비싸진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제3한강교 다음에 이제 신사동에서 내리잖아요. 그죠? 당시에 그 신사동의 제3한강교 이전 이후에 어떤 집가 차이를 보면은 굉장히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다리 공사 시작하기 전에는 한 200원이었거든. 평당 200원. 평당 200. 79년에 얼마까지 됐을 것 같으세요? 평당 2,000원. 2만. 1000. 2만. 당시에 이제 평당 40만 원이 돼요. 200원짜리가 40만 원이 됐다고요? 비트코인인데? 200배, 200배. 200배가 아니에요. 아닌가? 2,000배. 아, 그러네. 2,000배. 그러면 강남에 땅 샀어야 돼 하는 게 딱 저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네.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뭐 하셨지? 우리 할아버지. 진짜 그 얘기 많이 했겠다. 몇 년 전에 사놓을 걸. 뻘무새. 그리고 강남을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으로 만든 또 다른 하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강남을 전국에는 여러 지역하고 연결시키는 시설이 생겼고요. 고속터미널. 고터네. 아직도 있잖아. 그럼 이게 원래는 강북에 있었어요? 고터가? 그렇죠. 이제 당시에는 종합 터미널은 아니었고 강북 곳곳에 이제 그 터미널들이 존재했어요. 동대문 종합시장 옆에도 버스 터미널이 있었고 봉래동 등의 여러 곳에 있었고 한 8군데 정도가 있었습니다. 많았다. 가뜩이나 그때 당시에 사람이 많았잖아요. 강북에. 지방에서 서울로 오는데 강북에 떨어지니까 터미널 주변에 되게 혼잡해서 이 강남,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이죠. 그거를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문제는 당시에 강남이 거의 허허벌판이었다는 거고요. 당시의 사진을 한번 볼게요. 저게 뭐야? 논인가? 와, 텅텅 비어있네. 진짜 아무것도 없네. 저게 빨간 게 지금의 고속터미널. 고터. 또 노란 거는 지금 경부고속도로로 보여요. 잠원동 일대만 지금 주택 개발로 보이고 나머지는 지금 다 논밭 그리고 몽동묘지가 있었어요. 그러네요. 강남이라는 외진 곳에 종합터미널을 만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반발을 크게 했습니다. 특히 이제 버스 회사들의 반대가 컸어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버스 회사들 반대가 크니까 이제 정부가
강북에 있는 터미널 또 강제로 폐쇄시켜버려요. 버스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 아이고야. 강경책으로. 어쩔 수 없이 절로 온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 주도의 어떤 개발이라는 게 당시에 좀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봤을 때 굉장히 작동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자, 요 기세 쭉 이어갑시다. 가야죠. 자,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신의 한 신의 한 수. 저는 아까부터 제일 거슬리는 키워드였습니다. 저거? 저거요. 궁금했어요. 저거 제일 무서워. 이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종로, 중구 일대 사대문 안에서 그때도. 살려고 했어요. 거기가 훨씬 선호하는 지역이고 근데 이런 흐름을 좀 뒤집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시도를 하려고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구를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전하려고 많은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솔직히. 잘 안 돼서 1976년에 정부에서 결과적으로는 신의 한 수를 둬요. 결과적으로. 예. 무슨 정책일까? 그리고 이 정책 이후에 강남 인구가 엄청 늘었고 부동산 집가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합니다. 와. 평당 40. 이야. 어우, 미쳤다. 76년부터 79년까지 강남 땅값이 한 3년간 2.5배인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기서 약간 좀 76년이라는 그 시점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때 이 강남 불패 신화 씨앗이 뿌려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때, 씨앗이야. 현재 강남 집값을 만든 시작점을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와. 자, 문제 주세요. 1976년 강남으로의 대규모 이주와 집값 폭등을 불러온 정부의 결정적 한 수는 무엇일까요? 산업도시가 되는 게 1919년 이후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당시에 이제 명문 고등학교들이 다 종로, 중구 일대 사대문 안에 수가 있으니까 지방에 있는 유지들이 자식들을 북촌에 이주를 시켜요. 와.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러면서 북촌 한옥 집가가 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전략이 사실 1970년대 후반에 작동을 한 거예요, 사실은. 와. 종로, 중구에 있는 학교들을 강남 지역으로 옮긴 거예요. 와. 다 옮겼네 거의. 경기고, 와, 휘문고, 유명한 학교. 서울고, 와. 대명고도 있구만. 숙명여고. 경기여고, 동덕여고. 우리가 아는 명문고 다 있네. 진짜. 그다음에 고급 평준화가 1974년에 됐어요. 앞으로는 서울 시내에서 일체 시험 없이 진학을 하도록 하고 그 학군에 있으면 그 학군지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는 거예요. 1학군, 2학군, 3학군, 4학군, 8학군이라는 게 뭐냐면은 8학군에서 고등학교 가려면 그 8학군에 살아야 돼요. 명문 고등학교가 강남으로 오니까 강남에서 가려면 강남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8학군에. 근데 그 아까 버스 회사들도 막 강남 가기 싫다고 버텼는데 명문 학교면 좀 이게 있잖아요. 그쵸, 프라이드가 있죠. 왜 옮기냐. 그걸 받아들였어요? 되게 반발 심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교문 밖으로 뛰쳐나가서 데모하고 그랬어요. 집도 멀어지니까. 맞네. 경기고등학교는 이제 약간 좀 정부를 하고 좀 딜을 한 게 기존에는 건물 없애지 않겠다는 합의하고 지금의 아까 하석진 씨 이야기한 것처럼 정독도서관, 북촌에는 정독도서관이 옛날 경기고등학교 건물인 거죠. 그렇죠. 많은 학교들이 반발을 했지만은 당시에 우리가 권위주의 정부여서 끝까지 뱉을 수는 없었어요. 지금은 이런 정책 쓰기가 좀 힘들죠. 불가능하죠. 그렇지. 그때니까 가능했겠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8학군 학교가 몰려 있는 데가 이제 대치동하고 역삼동 이쪽 남쪽 개포동 쪽하고 중간에 사실 좀 벼요, 그죠? 네. 그럼 압구정동 일대, 역삼, 대치, 서초동 같이 8학군이 안정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동네에서는 주택 매물이 귀했고요. 그래서 매매가 정세가가 굉장히 올랐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음마 아파트인 것 같아요. 대치동에 있는 음마 아파트. 유명한. 그러니까 79년에 이제 31평 가격이 한 1,800만 원이었는데 80년대 한 7천만 원까지 가고요. 예. 다만 이것도 사실 업다운이 있어요. 업다운이 있어요. 다운도 있었어요? 아, 그럼요. 다운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1990년대에는 분당을 유시한 일기 신도시 개발이 되면서 90년부터 97년까지 가격 굉장히 많이 빠져요. 그리고 97년 말 98년에 IMF를 맞았기 때문에 강남 가격은 하락 및 정체예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가 됐을 것 같으세요? 아까 이게 1,800만 원, 1,900만 원에서 분양을 해서 1억. 천. 가격대가 한 2억까지 가요.
대단하다, 대단해. 10년 만에 한 가격 한 10배가 오른 거라고 볼 수 있고 결국 이제 교육 정책 하나가 도시 인구의 어떤 이동 같은 것들을 바꾸고 부동산의 판도, 패턴, 흐름 같은 것들을 다시 그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극적인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교육열이라는 게 대단한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저게 사실 거의 핵심이라서 주거에. 자, 다음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문제 마지막 키워드. 우와. 청약. 문제 주세요. 야, 청약. 이거 점수 계산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예, 사실 지금도 아파트 청약 당첨은 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잖아요. 그렇죠. 주택 청약 제도가 1977년부터 시작이 돼요. 그때 당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산층하고 서민한테 청약이 당첨이 됐을 때 아파트 분양 우선권을 주게 되는 거죠. 네. 주택 청약 제도라는 게 굉장히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사실은. 일반 서민들도 집을 가질 수 있는 코리안 드림을 가능케 하는 어떤 희망을 주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주택 청약 제도가 탄생한 이후에도 아파트의 연기가 식을 줄 모르고 어마어마한 그 분양의 경쟁률이 계속 나타나요. 청약 제도로 당첨된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에 이거에 당첨이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계속 뛰어든 거여서 무주택자들끼리 청약 통장을 사고 파는 거래까지 성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 청약 우선권에 대해서 이제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걸기 시작을 해요. 특별한 조건을 계속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청약 조건이 생겨났어요. 사회상이 굉장히 다른 청약 조건인데 조건? 그럼 여기서 한번 문제를 한번 낼게요. 아, 안 돼. 자, 마지막 문제 주세요. 1970년대 말 강남 공공아파트 청약 조건 1순위와 2순위에 공통으로 들어간 조건은 뭐뭐뭐뭐를 받은 자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불임시술이고요. 대박이다, 대박. 지금이야 이제 저출산, 인구 감소 걱정하지만은 60년대, 80년대만 해도 인구가 폭증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또 나오네. 둘이다, 둘.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둘만 낳아 잘 낳아야지. 길자. 불만 많다. 둘만이네. 그래서 이런 시대 분위기에 맞게 아파트 우선 청약 1순위, 2순위 조건에 불임 시술을 받은 자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산하 정책하고 아파트 청약이라는 이 부동산 정책을 연결을 시킨 굉장히 당시로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어요. 진짜 이걸로 청약 때문이라도 불임 시술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생겼나요? 예, 믿기 어렵겠지만은 실제로 이 영향이 어마어마했고요. 그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불임 시술 자체를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도한 기사를 하석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선순위자가 아닌 김 35세 회사원 씨는 아침 일찍 신청장에 나왔다가 불임 시술자가 예상외로 많자 다시 돌아가 부인을 국립병원에 보내 불임 시술을 받도록 한 다음 수술 증명서를 제출하며 신청했다. 누구 중에 한 명. 한 명이라도. 이 상황이 당시에 이제 반포 중앙아파트 청약 때였고요. 이 반포 중앙아파트가 당시에 이제 중산층 로망 단지라고 할 수 있는 단지였고 일부 평형 때는 복층형으로 설계되기도 했었습니다. 와, 좋은 집이네. 복층이 있었지. 저는 고민하겠다. 42년생 김 씨는 지금 자녀분들이 반포의 그 고가 아파트에 사시고 계시겠네요. 그렇지. 엄청난 유산을 주신 주만 거죠. 땡땡땡에 살고 계시겠네요. 이 청약 조건이 좀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를 폄하하는 건 아닌데 이 반포 주공 아파트가 고자촌, 내시촌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 거의 다 정관 수술하고 들어오셨군요. 불임 시술을. 그러면은 반포 산다 그러면 반포 살아요? 서로 이렇게 눈 마주치면 반포 주민들끼리 이렇게 손잡고 눈물을 이렇게 쫙 흘리기도 하고. 근데 이 조건이 근데 이제 반포 주공 아파트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신축 공공 아파트에는 모두 이런 청약 조건을 걸었어요. 사실은 전 지역이 다 그랬겠네. 입주하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강했는지 76년 말에 8만 명 정도였던 영구 불임 시술자가 청약제도 시행 직후인 77년 8월 14만 명까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인 그건 아니어도 이 비포 앤 애프터 이전 이후를 봤을 때 아마 이 제도가 아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불임 시술자에게 우선 청약권을 주는 제도가 한 20년간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이제 저출산이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니까 2006년에는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2008년에
신혼부부 특별 공급 뭐 이런 제도가 생겨서 반대가 또 됐네. 진짜 10년 만에. 시대에 따라 좀 어떤 정책이 들어서는지 그리고 그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같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한 서울의 도시개발 부동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재밌었습니다. 진짜 흥미로웠습니다. 아직도 그 200원의 충격이 20세기의 정부 주도 개발이라는 게 도시를 개발하고 키우는 데 집중을 한 거죠. 그렇죠. 원하는 방향으로 운 좋게 지금까지는 되었어요. 다만 이제 인구 고령화도 되고 인구도 이제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했던 시기보다는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을 갖고 우리가 개발을 해야지 좀 가치 있는 도시 개발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 도시의 역사를 좀 계속 역사적으로 좀 연구를 해오셨으니까 미래도 이제 보실 거 아니에요. 부동산 어디 사야 돼요? 마지막에. 그 의미 있는 저 정보 좀 주십시오. 진짜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훑었던 것들이 보면은 그 축을 읽는 눈이 좀 필요해요. 축. 그 축이 어디냐고요. 그 눈이 있으시니까 여쭤본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정확하게. 축이 어딨죠?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은 지금 도어선을 따라서 이렇게 T자형으로 지금 축이 돼 있어요. T자형. T자형이요. 9호선 축. 그다음에 경부축이죠. 경부축. 그죠? 교통축을 한번 잘 보시고 적어놔 일단. 그다음에 그 미래라고 했으니까 이제 강북 같은 경우에는 Y축으로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Y는 어디야? Y는 뭐 연세대학교입니까? 연세대학교, 이대, 서강대 같은 명문 학교가 있음에도 업무 공간이 없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촌이나 왕십리 같이 Y축으로 개발을 하면 서울도 좀 더 가능성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